사회학과에 재직 중이시고요. 런던 대학에서 과학기술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신유물론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많은 그 발표도 하시고 논문도 쓰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김한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 첫 번째 저희가 세션에서 장혜익 교수님한테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연을 아주 그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리고 첫 번째 세션에서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셨던 이승종 교수님도 이 생명과 관련해서 DNA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이게 돌아와서 두 번째 세션을 거치고 세 번째 세션으로 이런 신유물주의, 신유물론, 이것이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 여러 척도 중에 하나로 어떻게 자기에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한석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짧게 하느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신유물론과 문화연구인데요. 신유물론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학생들의 주제가 생명, 자연, 물질 속에서 인간을 다시 살려보는 그런 주제라고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바로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신유물론이 약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소개를 해줄까 하고요. 이 신유물론은 특히 이제 문화연구에 적용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소개할 텐데요. 이 문화연구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저보다 여기 전공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 이게 너무 넓어서 문화연구라는 게 제가 여기서 사례로 드는 거는 예술 쪽에, 미술 쪽에 사례를 조금 들었는데, 예술뿐만이 아니라 뭐 문화도 비슷하게 예술하고 비슷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또 대중문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문화는 전반이 신유물론 그런 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잘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제 문제는 신유물론이 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문제가 바로 이제 그런 신유물론적인 어떤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전 세계가 같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같이 지금 커다란 위기 속에 있죠. 여러분 다 마스크 쓰시고 지금 이렇게 큰 오늘 정도의 뭐 새로운 어떤 학술원이 출범을 하는 국제학생들이면 커다란 강당에서 아마 해야 될 텐데, 온라인으로 직접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라고 해요.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뭐 생태계에서 온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를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커다란 공공위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코로나 팬데믹 우리에게 충격을 줬지만 사실 더 먼저 시작되고 더 계속 지금 진행되면서 더 많은 인류의 삶의 어떤 커다란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기후변화죠. 뭐 제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폭염, 폭우, 산불 뭐 이런 것 계속 앞으로 더 벌어질 거라고. 바로 그런 위기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생태위기가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게 자연현상이냐 아니면 사회현상이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었죠. 어떤 사람은 자연현상 같다, 어떤 사람은 사회현상 같다, 어떤 사람은 뭐 대답을 좀 모호하고 있는데, 참 이게 모호한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느 거로 딱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이거는 자연현상이야, 이건 사회현상이야, 딱 구분해서 딱
어떤 사건이 나면 대답하기가 쉬웠는데 점점 이런 생태계는 이게 굉장히 이게 복합적인 혼종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뭐 나눌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현상, 이거를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과 사회를 딱 나누지 않는 어떤 그런 복합적인 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어떤 세계의 어떤 사건이나 변화 뭐 이런 이 현상을 좀 체계적으로 파악할 때 그 학문을 보면은 자연현상이면 당연히 보면 자연과학이고 자연과학자라면 자연과학의 대상입니다. 사회현상이면 뭐 사회과학자나 또는 뭐 인문학자가 인간 이렇게 딱딱 나눌 텐데 그럼 하이브리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태계 같은 거는 어느 학문에서 다뤄지는 거지? 물론 아직도 물론 나눠서 자연과학에서 따로 하고 인문사학에서 따로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서로 뭔가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부분적이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얘는 지금 기후변화와 코로나 팬데믹만 들었지만 이런 하이브리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무슨 미세먼지, 이제 에너지, 뭐 식품, 농업 위기, 플라스틱 쓰레기, 뭐 인공지능을 비롯한 우리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딱 자연과학의 대상인지 인문사회과학의 대상이 딱 나눌 수 없는 그런 하이브리드적인 거죠. 바로 이제 서구에서도 우리보다 더 학문이 이제 발전하고 그런 하이브리드 세계에 인간들이 살게 됐고 이거를 뭔가 이해하고 거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20세기 말 정도부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21세기 초부터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하이브리드 세계에 대한 어떤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타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신문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인론은 패러다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새로운 21세기에서 나타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서구의 인문사회과학에서 그럼 패러다임이 도대체 어떤 것이 어떻게 흘러왔길래 이게 새로운 거냐 이렇게 이렇게 뭔가 콘텍스트가 속에서 신인론을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제가 하는 건 인문학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학이 이제 저의 원래 전공 분야고 근데 이제 사회학이 인근 분야 학문이 이제 인류학이나 뭐 지리학이나 뭐 이런 정치학이나 이런 건데 제가 인근 분야의 학문을 꿰고 있지는 않지만 흐름이 비슷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구 사회학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2000년 이후에 한 60년대 전반기까지 지배적인 패러다임, 이 사회학의 정서는 뭐 실증주의, 기능주의, 영미권에서는 이제 프랑스는 조금 더 지적 전통이 달라서 그쪽은 이제 구조주의.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체 알고 계실 거라고. 근데 이런 서구의 그런 지배적인 사회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이제 커다란 어떤 도전과 변화를 갖게 되는 게 소위 이제 68혁명 60년대 말에 일어난 커다란 서구의 어떤 체제 변화죠. 혁명이라고 저기 혁명 자체는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아무런 임팩트가 없었던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학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서구의 정치, 이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제 서구의 사회과학도 육파혁명을 경험하면서 이제 변화했습니다. 사회과학은 굉장히 급진화됐어요. 이게 체제 변혁을 추구했기 때문에 육파혁명이 70년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막스주의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이제 막스주의를 뭐 역사적인 인문이나 변증법적 인문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것도 인문론인데 서로 막스주의하고는 굉장히 다른 인문론이라고 해서 막스주의는 이제 신인문론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막스주의자들은 기분 나빠졌던 거지만 올드 더트리얼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그것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21세기에 제가 오늘 소개하는 게 신인문론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막스주의가 이제 70년대 또 말 80년대에 되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오랜 자본주의가 장기 신천을 저렇게 되고 있고 뭔가 혁명이 육파혁명에서 추구했던 어떤 체제 균형이 실패했다. 왜 실패했을까? 그거는 이제 막스주의가 뭔가 좀 잘못 약점이 되는 거냐면 너무 생산 양식, 말하자면 이제 사회 토대라고 볼 수 있는 경제
생활, 경제 실제에 너무 그 편역에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소위 막스주의에서 상부구조라고 부르는 정치나 이데올로기, 말하자면 문화 뭐 이런 것을 제대로 이제 볼수 있다고 해서 8, 90년대는 바로 이제 좀 진보적인 사람들의 이 변화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을 포스트 구조주의나 사회 구성주의 이 포스트 구조주의나 사회 구성주의는 다 언어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쪽으로 8, 90년대에 치우쳤는데 너무 또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럼 사회라는 게 언어와 문화, 뭐 의미 뭐 이런 거 다 끝나는 거야? 뭐 사회는 정말 텍스트일 뿐이야? 이런 또 도전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인간은 사실은 뭐 물론 뭐 언어를 사용을 하고 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다뭐 포스트 구조적인 사회 구조에서 하는 좋아하는 언어적 전환에 포함되는 거지만 인간은 몸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몸은 다른 물질적이고 또는 기술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다른 몸들과 함께 그 속에 살면서 그쪽과 밀접한 어떤 얽힌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너무너무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나 의미 가지고 인간의 사회생활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의식이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인간 삶의 물질성 이런 걸 강조하는 소위 물질적 전환 또는 뭐 학문 분야, 인류학 학문 분야의 존재론적 전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할 신흥론 문제예요. 대충 서구 사회학의 패러다임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왔고요. 그래서 현재 21세기 초인 현재의 서구 사회과학에서 지배적인 아직도 이제 패러다임을 있고 패러다임을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사회과학자들 중에 아직도 그 패러다임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뭔가 연구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따라 특정한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지식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단들이 사회과학 21세기 현재 그래서 과거의 실증주의 패러다임이죠. 아직도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회학을 주로 또 유학 가서 도입해오는 한국의 사회학자들은 바로 실증주의자가 거의 뭐 주류예요. 실증주의에서는 주로 여러분 잘 아시는 통계적 방법을 써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자연과학을 모방하는데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 세계를 이제 실제, 리얼리티, 현실 뭐 어떻게 표현해서 그 실제를 연구하는데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그걸 연구하는데 세계라는 게 뭐냐 이게 존재론적인 그 개념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의식 밖에 뭔가 저 딱딱한 저 밖에 뭔가 실제가 있다. 딱 봐요. 그건 우리의 인간이 지닌 경험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험적인 능력, 경험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걸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존재로는 경험적인 실제를 상정하는 그런 것이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뭐 사회 구성주의, 그러니까 이제 8, 90년대 사회과 서구 사회학이라고 이 사회 구성주의는 뭐 예를 들어 현상학적 사회학이나 뭐 상징적 상호작용이나 언어나 의미 중심으로 해서 사회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저 밖에 인간 의식 자체를 주교자이기 때문에 의식 밖에 뭐가 있는지 사실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하다. 그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근데 지식이라고 하면 저 실제 자체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통과해서 생기기 때문에 인간이 저걸 어떻게, 저 현상을 의식을 어떻게 보고 어떤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구성주의에서는. 근데 각 사람들이 가진 어떤 뭐 문화적인 성격, 각 집단의 또 문화도 있고, 거기에 어떤 그 인식 구조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니까 어떤 실제 현상을 다루는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인식론적 상대주의가 있다고 해요. 거기서 인식론적 상대주의라는 말은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부딪혀서 서로 논쟁을 해서 뭔가 그 논쟁에서 뭐 타협을 하든 어느 쪽이 한편 이기든 해가지고 결론 논쟁이 전결이 되면 그것에서 지식이 생겨난다고 하는 게 이제 사회구성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사회가 질적 방법을 쓰죠. 뭐 인터뷰라든지 책임감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막스주의의
Started. 막수지의 뿌리를 게 이제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실제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이는 건 표면 현상이 있고, 빙산의 일각,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그게 경험적 실제고, 실제 진정한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밑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느냐? 경험적인 데이터만은 알아낼 수 없죠. 그래서 그 경험적인 데이터를 물론 모으되 그거를 비판적으로 계속 비판적인 토론을 통해서 인간의 합리적으로 본다 하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막수지의 뿌리를 비판적 실제로. 마지막에 신유론은 조금 이따 이걸 설명할 거니까. 신유물론 패러다임의 형성부터 저는 근데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신유물론 2000년대 갑자기 땅 하고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이미 80년대, 90년대에 이미 등장한 개별 이론들이 있어요. 개별 이론들이. 그 개별 이론들이 있고 21세기 초에 또 새로 나타난 새로운 이론들이 있고 이런 이론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굉장히 공통분모가 많아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게 신유물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별 이론은 80년대 초부터 나타난 그리고 행위자 의결론 이론 라프로가라는 제 대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지 이론은 블레즈 바탈이 성유의 공헌 나타난 그런 생각을 그걸로 이제 보다 더 최근에 와서 더 본격적인 이론화시킨 사람이 이제 완전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걸 어셈블리지 이론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스트 분들이 신유물론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물질성이 이제 역시 뭐 남녀 불평등이라든지 가부장 이런 것에 갖는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도나 헤럴이나 헤럴나라나 뭐 보직바이오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말고도 뭐 제인 베넷의 뭐 생기적 인물론이라든지 또는 그냥 하만 등의 이제 객체지향 존재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개별 이론들이 있는데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분모가 있는 거죠. 한단한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본 것이고 유럽의 21세기 신유물론 연구자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이제 발전시키고 있다. 그 신유물론의 특징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세 가지의 공통적인 조금 아까 설명한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물질성을 보되 그 물질성은 실증주의나 뭐 무슨 박시집에서 보는 물질성이 아니라 관계적 물질성 또는 어떤 사람, 제인 베넷 같은 사람은 이제 생리적 물질 이런 의미입니다. 그건 뭐냐면 물질세계 자체가 고정된 그런 안정된 게 아니라 물질세계 자체가 사실 불안정하고 뭘 활기가 있고 변해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제 거기에 뭐 정말 생기가 있다. 마치 무슨 생명체 비슷하게 막 무생물이라고 그냥 죽어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관계적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제 이게 인간의 몸도 그렇지만 다른 뭐 동물, 뭐 식물, 무생물도 자기 그것이 그 존재가 환경은 다른 존재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이것의 어떤 그런 이 존재의 속성, 정체성, 뭐 여러 가지가 이게 변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존재라는 관계적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 이론론적인 존재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신유물론 이전에 모든 그 패러다임들은 이원론이 그 밑에서 이원론적인 존재론이 그 밑에 기초예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이제 뭐 데카르트 아시죠? 정신과 물질로 이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진 게 자연이다. 이 비인간의 세계고 그다음에 순수한 정신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물론 뭐 인간은 몸도 있지만 그런 자연에서 몸은 자연 생물학이나 뭐 이런 데서 연구하는 거고 인간의 정신 이것이 이제 인간의 특징이고 인간의 고유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정신이 만들어내는 게 사회고 문화고 그러니까 정신의 물질의 이론은 바로 자연의 사회 또는 문화 이분법 가져온 이런 식의 앞에서 살펴본 실증주의라든지 뭐 기능주의, 뭐 사회구성주의, 막시즘 다 이런 패러다임들은 다 이론론 기본적으로 이론론이 됩니다.
볼 수가 있는데 신인문론의 특징은 이론론이다. 이론론입니다. 자연, 정신대 물질, 자연, 문화, 이 사회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고 서로 연속 증상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그거 이제 서로 통하는 게 이제 행위성,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넓게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어떤 차이,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건 이제 에이전시가 있다. 행위성, 행위 능력이 있다고 되는 건데 과거의 인문사회과학자들은 오직 인간만이, 정신능력이 인간만이 그런 에이전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만이 행위자로 보는 거죠. 그런데 신인문론에서는 그런 행위성은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들에게도 다 사실 있다. 비인간들도 이 세계의 변화를 가지고 능력이 있다. 행위성이라는 개념을 탈인간 중심적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보니까 신인문론의 특징은 인문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지만 이런 이원론을 벗어나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같이 뭔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교류해서 뭔가 그러니까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판단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줘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존의 두 문화를 벗어나는데 상당히 이제 어떤 힘을 준다는 거죠. 장애 교수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이미 제가 볼 때 패러다임으로서 20세기, 21세기 초에 본격적인 패러다임화 됐고, 이게 이제 패러다임화 됐다고 하는 서구에서는 이미 사실은 굉장히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서구 사회 같은 이미 등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참 그렇지 못하지만. 패러다임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이제 예시가 바로 이제 이런 교과서들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책이 이제 신인문론의 여러 논문들을 만든 교과서 2010년에 나온 리모티리얼리즘스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두 번째 책은 2012년에 이제 네덜란드의 로지 브라이트 저자들이 신인문론의 어떤 유명한 뇌학자 인터뷰하고 뭐 신인문론의 특징들을 이제 자기들이 쓰고 해가지고 만든 교과서 같은 거. 세 번째 책은 이제 저 같은 사회과학자 가슴 좋은 책인데 소셜로지 앤드 리모티리얼리즘 영국의 리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교과서에 나왔죠. 사회학의 새로운 교과서 신인문론의 교과서 2017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은 2019년에 독일의 신인문론 사회학자들이 이제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책으로 담아서 만든 이렇게 교과서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면 패러다임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이제 굳어지겠구나 이렇게 결정적인 게 올해 2월에 저널이 창간이 됐죠. 메타라고 하는 저널이 창간이 됐고 특히 여기 페미니스트 신인문론 학자들이 여기에 많이 기고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여기 가시면 논문마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액세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겠지만 이 신인문론 중에서 이게 너무 다양한 제가 주로 많이 공부를 해오던 게 이제 벡터네트워크 티어리입니다. ANT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기 때문에 신인문론의 구체적으로 이게 문화 연구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새로운 기여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미 시간이 다 됐죠. 그러면 네, 그냥 요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신인문론이 이제 비인간의 행성을 부여한다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론을 추구한다는 게 다른 패러다임과 다른 어떤 가장 핵심적인 뭐 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ANT가 바로 제일 앞장서서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ANT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문화연구 같은 것도 많이 실제 적용을 하고 대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연구를 한다, 예술을 연구한다, 문학을 연구한다는 속에 기존의 뭐 예술이나 문학에서도 다 뭐 인간은 다 행위자로 봤죠. 뭐 예술 행위를 할 적에 행위자야 당연히 예술가, 인간은 예술가고 문학을 할 때는 작가 행위자가 되죠. 그런데 그 예술 행위를 할 적에 뭐 이 인간 행위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문학을 할 때도 뭔가 뭐 물론 뭐 자기가 문학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뭔가 뭐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뭐 책도 있어야 되고 뭐 예술가는 말할 것도 없죠. 미술하는 사람들이 캔버스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뭐 대상 그리는 정보랑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비인간들, 그 예술이건 문학이건 거기 그 실천에 인간과 뭔가 결합이 되고 얽히는 상호작 결합하는 그 비인간들이 사실은 그냥 과거의 근대주의 이원론으로 보면 이게 뭐 딱딱한 수동적인 그냥 객체, 인간 행위성을 가진 인간이 마음대로 갖다가 막 쓰는 인간 주체가 쓰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만큼이나 이것도 행위성이 있는 존재여서 이게 인간 행위자, 예술가와 작가의 그 행위를 변화시키는 어떤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예술, 훌륭한 문학작품이 탄생하는 것은 나 혼자 인간 행위자가 똑똑해서 뭘 천재 같은 걸 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예술적 실천, 그 문학적인 실천을 할 적에 나와 관계하는 이 비인간 행위자를 그들이 이 인간 언어로 말을 못하지만 그들이 뭔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뭔가 그것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나도 변하고 그래서 서로 이게 결합이 행위자 연관계 보는 용어를 치면 행위자 연관이 또는 뭐 블레이즈 용어로 어셈블리지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예술작품, 훌륭한 문학작품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수동적인 객체로 봤을 적에 물론 뭐 근대주의적인 예술이나 문학은 다 해왔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이들과 나는 지금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변화시키는 말하자면 빌레지용으로 서로 퍼펙트를 주고받는 그래서 서로 잘 결합이 되면 이제 어셈블리지가 되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훨씬 새로운 어떤 예술이나 문학이 탄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뭐 문학 비평, 예술 비평할 때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비평을 하는 것이 이제 ALT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 작업들, 다른 시민물론 이런 그래서 그런 것이 왜 중요하냐? 그거는 문학이나 예술 이런 문화 창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 세계관에 중요한 거죠. 오늘날 제가 처음에 문제를 던지기를 뭐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데 이 생태계 위기가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무시해왔다는 거예요. 이 근대인들이 이원론에 젖어가지고 자기만 행위자고 나머지는 다 자기 행위의 배경이나 무슨 갖다가 마음대로 쓰는 자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막 무시하고 파괴를 했는데 이들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어떤 생물, 뭐 동물, 식물, 무생물, 뭐 기술 이런 것들이 행위자가 있는 존재다. 인간의 어떤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다른 식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위가 바로 이들을 그냥 이원론화에서 수동적인 객체로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마음대로 파괴 착취를 하고서도 아무런 뭐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냥 내가 하는 뭐 생산하고 뭐하고 경쟁을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비인간이 그런 존재, 내가 마음대로 착착 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영향을 받는 존재구나. 그리고 나한테 반작용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 생태계에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근대인에게 정신 차리려고 파견한 일종의 가이아의 뭐 복수라는 거, 가이아 침입이라는 거, 하여튼 가이아가 파견한 원주민들이다. 여러분 아바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예술이나 문학 행위를 할 때도 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예술이나 문학은 무슨 허공에 인간 정신만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물질적인 세계 속에, 이런 가이아 속에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예술을 해야 될까, 어떤 문학을 해야 될까 이런 게 완전히 기존하는 다른 근대주의에 젖었을 때하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게 시민론의 기여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편났습니다. 네, 제가 그 사회자인데 제가 그 사회자로서 가끔은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 듣는 경우가 있는데, 네, 김광석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그 뭐죠? 인간과 비인간 하이브리드 이게 바로 장회익 교수님이 애초에 처음에 발표하셨던 객체와 주체 메비우스의 띠랑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토론자로 김종옥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종옥 교수님은 홍익대학교 예술학
문학과의 재직김이라고 하죠. 네, 홍익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셨고 예술사학이라든지 매체미학 이런 쪽에 많은 논문을 이제 쓰셨습니다. 그래서 김주혁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혁입니다. 제 질문을 길게 하는 것보다 김한석 교수님 대답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토론을 하면서 또 일단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작가와 작품이 이제 독립적인 세계를 구성하고 뭔가 관람객이 그것을 이제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모더니즘적인 관람 방식이 끝난 지 오래됐죠. 그리고 그 후에는 관객의 행위 자체도 작품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은 지도 이미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뭐 현재미술, 뭐 모더니즘적인 그리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것을 좀 떠나서 이제는 좀 다른 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투르가 비근대주의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대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뭐 테크네 개념처럼 예술과 기술이 하나가 되고 그런 테크네를 새롭게 조금 지향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술이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매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이 뭐 비인간의 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상호작용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떠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예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 자체도 사실은 인간만이 예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 조건에서 출발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회과학을 하시는 사회 쪽에서 바라보시는 그런 입장도 김한석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그런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비인간 매개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생산 주체인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 그리고 비인간 행위 예술의 주체 역시 매개로서의 예술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한석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안 채워주시죠. 인공지능이 예술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인공지능에 관한 점은 공학자만이 아니라 좀 인문사회과 예술학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공부한 조금 아까 얘기한 이제 ANT를 비롯한 신문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인간 창의성이 있다. 물론 비인간 창의성이 있다는 게 인간과 창의성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죠. 행위 능력이 있다는 이 세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거죠. 인간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차이가 행위의 방식, 양식 어떻게 표현을 적어야 행위. 그 차이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인간은 뭐 어떤 의도성, 인텐셔널리티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그걸 뭐 언어로 표현을 하거나 그런 인간이 표현하는 비인간들이 행위하는 방식은 좀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얘기해 너 침입할 거야, 네가 잘못했잖아, 뭐 이러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르게 행위하지만 이 세계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요. 인간 자체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를 딱 정지시킬 만한 행위성을 가진 거라고 이제 신문론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예술을 할 수 있느냐 했을 적에 문제는 그때 우선 그 질문을 한 적에 예술이라는 것을 그럼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그것도 인공지능인데 자율주행차가 나올 적에 이제 인간이 하지 않고 차가 그럼 운전하는 거야? 차가 혼자서 하는 운전하는 거 맞아? 이게 운전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이거든요. 저는 운전이죠. 인공지능, 로봇가 뭐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하면 그것도 뭐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냐는 문제지만 그 굳이 뭐 그렇게 다르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문제가 돼서
왜 그런 질문이 그렇게 중요할까? 물론 뭐 내가 예술가로서 이제 필요 없어. 로봇한테 빌려서 내가 잡을 상실하지 않을까? 노동자들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해서 예술을 하는 그게 이 여기에는 이제 인간만큼 또는 인간을 초월한 능력을 지닐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인데 그 관심은요 저는 그게 지금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관심일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포스트 휴머니스트 중에서 신인문과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주로 생태 문제에 관심되는 사람들 또는 뭐 젠더 문제에 관심 가진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인공지능에 관심 가진 사람은 가진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트랜스 휴머니스트죠. 말은 인간의 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어떤 지능이나 뭐 이런 거는 너무 한계가 뻔하니까 이걸 갖다 이제 뭔가 인간 향상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개조를 인간 하고 싶은 거예요. 개조까지 못하는 인간이 어떤 인공지능으로 로봇을 만들어내가지고 인간 능력을 뛰어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트랜스휴머니스트인데 너무 인공지능 물질 볼 적에 알게 모르게 트랜스휴머니스트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보고 저는 좀 반대입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은요 근대주의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근대주의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기존의 생물학적 한계만으로도 안 되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끝장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 이거를 기술로 향상시켜서 더 극단적으로 가는 게 트랜스휴머니즘이지 절대로 이게 무슨 신인물론에서 얘기하는 무슨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때도 저는 트랜스휴머니즘적인 어떤 문제의식은 가만히 비판적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건 근대주의의 연장이다. 지금 이 세계를 망쳐놓은 게 저는 근대주의, 근대문명이라고 보는데 이혼론 속에서 비인간을 갖다 마음대로 착취하고 이건 수동적인 물질의 극체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나 질문은 비인간을 우리가 동반자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비인간을 어떻게 대우를 하고 인간은 비인간 없이 못 살죠. 비인간은 인간 없이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살 수 없는 것도 있고. 왜냐면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이 있어야죠. 근데 저 야생 동물들은 우리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과 이 생태계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관심 가지고 바라보고 어떻게 그 관계를 낮게 만들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지 비인간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저는 근대주의의 연장에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김지옥 교수님의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김원석 교수님의 그 답변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트랜스휴머니즘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적절한 하나의 그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아도 좋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발표자분께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